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잠시만요.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집살이를 겪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18살, 그땐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전 그저 부모님 말씀대로 따르는 게 효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집에 가보니 남편은 제가 세 번째 아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은 모두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이 집의 대를 이어야 해!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고된 삶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하는 일 없이 매일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냈어요.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제가 고생해서 번 돈을 몽땅 도박으로 날리기 일쑤였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집 오기 전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시집가면 3년은 벙어리로, 3년은 귀머거리로 살아라. 하지만 벙어리도 귀머거리도 될 수 없었어요.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어나 반일을 하고 여수 장터까지 나가 생선을 사다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팔아야 했으니까요.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지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게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장손 며느리는 밥만 하고 아들만 낳으면 된다더니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일해야 했어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고 무거운 생선 광주리를 이곳 마을을 돌아다녔죠.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제가 번 돈을 모두 가져가셨어요. 한 푼도 제 손에 쥐어주지 않으셨죠.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좀 편해질까 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밭으로 내몰렸습니다. 산후조리는 꿈도 꿀 수 없었죠. 갓난아이는 시어머니가 키우시겠다며 저는 오직 돈을 벌어오는 일만 하라고 하셨어요. 땡볕 아래서 허리 굽혀 김을 매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둘째도 아들을 낳았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죠. 남편은 여전히 도박과 술로 세월을 보냈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장손 며느리는 죽을 때까지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조차 제대로 흘릴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이면 또 일어나서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견딜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아이를 남겨두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시장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죠. 하지만 친정대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막내는 어쩌면 좋냐. 시어머니가 저리 독한데 돌아온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 동네 소문이 날 텐데. 친정 식구들의 대화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다는 걸요. 결국 저는 다시 시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제 인생의 다음 이야기,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버텨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정대문 앞에서 돌아선 그날, 제 인생의 가장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시집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한밤중에 시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이제야 정신 차렸나? 내가 도망가면 이 집안 대가 끊어질 줄 알았더냐?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와 도끼 어린 말씀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났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나도 살아야 한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반일을 하고 장사를 다녔지만 이번에는 제가 번 돈의 일부를 몰래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몰래
장터에서 받은 잔돈을 옷고름 끝에 매달아 숨겼죠. 남편은 여전히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냈지만 전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시간이 평화로웠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밥도 제때 못 차리는 며느리가 무슨 장사는 다닌다고 들쑤시고 다니냐? 장손 며느리가 돈을 벌어온다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도 전 참았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조금씩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마을 외곽의 작은 논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옆마을의 밭을 샀죠.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모으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하루는 제가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날이 어두워져서야 정신을 차렸는데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더군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이제 죽을 때가 됐나? 죽기 전에 아들 하나 더 낳고 죽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있던 작은 불씨가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살아서 잘 살아야겠어. 남편이 도박으로 집안 재산을 날리기 전에 전 이미 제법 많은 땅을 제 명의로 샀어요. 밤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새벽이면 또다시 일어나 일했죠.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걸 못마땅해 하셨지만 제가 벌어오는 돈은 받아 쓰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장에서 번 돈을 뺏어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버는 돈은 다 이 집 돈이야.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래도 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산 땅은 점점 늘어났고 남편은 점점 더 깊이 도박에 빠져들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구박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살아요? 도망가지 그래요? 그때 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도망가지 않아. 엄마는 살아남을 거야.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술과 도박으로 몸을 망가뜨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일군 땅이 있었고 두 아들도 잘 자라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타고 오면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큰아들이 엄마, 이제 우리랑 살자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도 편안한 노후가 찾아올 거란 기대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너무 큰 착각이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도착한 첫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얀 플라스틱 통에 담긴 쌀밥, 포장된 반찬들. 며느리는 그걸 햇반이라고 부르더군요. 아이고, 이게 무슨 밥이야? 쌀을 씻어서 밥을 해 먹어야지. 제 말에 며느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먹어요.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 부엌으로 가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싱크대에는 아침부터 쌓아둔 설거지가 그대로였고 쓰레기통은 배달음식 용기로 가득했죠. 제가 평생 지켜온 부엌의 규칙이 이곳에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애들 건강은 어쩌려고 그래? 어머니, 저희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대답은 당차기만 했어요. 제가 평생 좋은 음식을 해주려 발버둥 쳤던 시절이 무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혼자 울었어요. 내가 5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 이곳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장작불 지피던 제 손은 이제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됐고 새벽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던 일상은 배달 앱이란 걸로 대체됐죠. 아들, 네 마누라는 살림을 왜 이렇게 하니? 엄마, 요즘은 다 이래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된 시집살이가 떠올랐어요. 매일 새벽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일어나 부엌을 지켰던 날들. 시어머니의 눈초리를 피해 조심스레 살림하던 시절. 그런데 내 며느리는 달랐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흥얼거리고 빨래는
기계가 다 해주는데도 제때 걷지 않아 비가 오면 그대로 맞기도 했죠. 이런 며느리를 두다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해먹고 어떻게 살림을 하겠다는 거야? 애들은 이런 음식만 먹고 어떻게 클 거야? 살림 미천도 모르면서 어떻게 시집을 왔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고 아들은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거실에 나와 있으면 방으로 도망가기 일쑤였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금 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제가 배운 방식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나는 평생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냐? 그렇게 시작된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이제는 제가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엄마, 잠깐 저랑 얘기 좀 해요. 어느 날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아들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아들이 저를 나무라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도 시집살이 힘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똑같이 며느리를 힘들게 하세요? 아들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난 그저 며느리한테 살림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며느리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셨던 것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제 모습이라니요. 넌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난 그저 알아요, 엄마. 다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하지만 그 고생을 며느리한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평생 겪었던 고통을 이제는 제가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있었던 거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이제야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굽은 어깨, 지친 표정, 그리고 제 앞에만 서면 긴장되는 듯한 몸짓까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도 저를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는데 똑같은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서러움, 그리고 제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니? 살림을 이따위로 하고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너희 애들은 대체 뭘 먹고 크는 거니?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을 제가 그대로 며느리에게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침이 되어 며느리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다른 손으로는 아이들 가방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옛날 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아들과의 대화 이후 며느리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잔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제가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만해야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입술을 깨물곤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50년 넘게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건 마치 산을 옮기는 것처럼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고 돌아와서는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작은 종이봉투를 내미는 며느리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나물 반찬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항상 하던 방식과는 달랐지만 정성스럽게 묻힌 흔적이 보였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취나물인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서툰 반찬이
옛날 제가 시어머니께 처음으로 반찬을 만들어 드렸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괜찮아. 먹어볼게.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예전처럼 잔소리를 하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끓여주었어요. 피곤하지? 이거라도 마시렴.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 점들. 저도 처음엔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나도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런지 내가 편하게 사는 게 미웠나 봐. 내가 겪은 고통을 너도 겪어야 할 것 같았어.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느꼈어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커다란 바위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햇반을 데워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꺼내 주었죠. 며느리는 그 김치를 맛있게 먹어 주었고 가끔은 제게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머니처럼은 못하겠지만 조금씩 배워볼게요. 어느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TV를 보고 있었을 시간이지만 전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좀 쉬렴. 오늘은 내가 하고 싶었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나무를 다듬는 제 모습을 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나도 이제야 알겠더라.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말없이 나무를 다듬던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살자. 나도 노력할게. 그때 부엌으로 들어온 큰 손주가 우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와, 할머니랑 엄마가 같이 요리하네. 그래,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히 너희들 위해서 손맛 나는 반찬을 만들어줄까.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셨을까. 할머니, 나도 도와줄래요. 그래, 우리 손주도 와서 도와주렴. 부엌은 금세 온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손주들은 서로 도와가며 상을 차렸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된장찌개와 제가 무친 나물이 어우러진 저녁 식탁. 할머니가 무친 나물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도 맛있어. 손주들의 순수한 칭찬에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조금씩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의 손맛을. 그래, 천천히 가르쳐 줄게. 하지만 너도 나한테 가르쳐 줘야 해. 요즘 세상 사는 법을.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한 가족으로.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통제하거나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